안녕하세요. 요즘에 제가 주변 좀 모임들을 이렇게 줄여나가거나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 때가 왔기 때문에 그림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약 14년 전에 제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14년 만에 뭐 이자를 받는다거나 또는 원금만 받는다거나 하는 일이 요즘에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14년이라는 그게 제가 지난 14년 동안 힘들게 살았거든요. 아, 그때 더 힘들게 산 사람들한테 빌려준 돈이었는데 근데 참 그거를 에, 잘 몰라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 친구랑은 제가 저랑 이제 거의 이제 연락도 안 되고 절교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400만 원인가를 빌려줬어요. 근데 뭐 자기 자동차가 뭐 넘어가게 생겼다는데 뭐 이렇게 운전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근데 결국 그 돈을 안 갚았죠. 한 100만 원 정도를 나중에 98만 원인가를 나중에 갚았으니까 302만 원을 안 갚았네. 원금만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저는 그 당시에 너무너무 이제 돈을 아껴 쓰는 사람이었고 특히 가족에게 인색해서 제 딸한테는 신발 하나도 사준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고모 친구한테 연 18%짜리 사채 돈을 빌린 상태였어요. 결국 나중에 얼마를 갚았나 보니까 거의 한 8, 9년간 2천만 원을 갚았더라고요. 800을 빌렸는데 2천을 갚았더라고요. 바로 그 돈이었어요. 그 돈을 빌려준 거였는데 그 친구 집을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세상에 자기 집 청소를 인부를 불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남 쪽은 반나절 청소해주는 아주머니들이 있고 종일 청소해주는 이렇게 관리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종일은 8만 원, 반나절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반나절 3만 원, 종일 5만 원인가 그래서 뭐 세탁까지 가끔 해주고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정말 제가 그렇게 절약해서 또 내가 급하게 갚아야 되는 데도 있는데 그 돈을 빌려준 건데 자기는 이자도 안 주면서 자기 집 청소를 아줌마를 불러서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준이 다르구나.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것은 딱 금액으로 액수만 나오기 때문에 그 돈 뒤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의 그 노력이라든가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이라든가 이런 것을 되게 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무감각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돈을 가져왔을 때 그냥 그 돈만 보이는 것 같아요. 무감각한 것 같더라고. 또는 그냥 호구라고 상대방을 생각하던지. 그래서 그런 체험들이 저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됐는데, 어, 그래서 이래저래 좀 요즘에 과거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이가 50이 돼가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한국 나이로 내년이 되면 제가 이제 50인데, 그럼 과거에 그 여러 가지 기억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더 많아요. 지금 한 몇 달 안 남았죠. 제가 50이 되려면 만으로만 따져봐도 아니지 만으로는 좀 더 남았나? 아무튼 자 넘어가고.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제가 여러 가지 좀 주변 정리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가급적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잘.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댓글로 소통하고 유튜브 올리고, 그리고 저 혼자 있을 때는 책 보고 그림 그리고 칼럼 쓰고 뭐 글 쓰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프라인의 삶을 좀 줄이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직접 사람들 대면하는 거를 줄이고 싶다라는 느낌이 요즘 많이 들어요. 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뭐 제 가족조차 잘 안 만나니까. 가족도 일주일에 한 번 보고 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가족한테 쓰는 시간도 아까워서 일주일에 한 번만 보는데, 어, 정말 사람들 만난다라는 게 그 얼마나 소중한 거겠어요. 그 저로서는 그 시간이. 음, 그렇게 좀 예술가로서 또 여러 가지 어, 좀 알차게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제 화실에 오면서 새로 산 7권의 책 중에서 뭘 가지고 올까? 뭘 먼저 볼까? 오늘 또 이제 어디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택시 안에서도 책을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는데 결국 이걸 고르게 됐어요. 인주로 드라이브라고 이제 자폐증에 관한 책이에요. 자폐증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 역사, 의학적인 역사 이런 것들인데, 뒷부분부터 봤어요. 이만큼 봤어요. 뒷부분. 앞부분은 아직 안 봤어요. 뒷부분도 본 이유는 목차가 마음에 드는 데부터 봤는데, 2010년에 나온 템플 그랜딘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맞을 거예요. 템플 그랜딘. 저는 그 영화를 해설하는 것만 봤어요. 평론하는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템플 그랜딘이라고. 그러면 자폐증에 대해서 거의 한 70%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왜 우리 교육을 동아리 방식으로 돌아가도록 혁신을 해야 되는지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양한데 시대별로 필요한 능력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대별로.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구절들 중에서 아무튼 아스퍼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자신만의 독특함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 세계에서 자신이 있을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제가 밑줄 쳐놓은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이한 사람들은 진단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고, 세상이 세상의 어떤 수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해석하는 수준, 관점의 문제 때문에 계속 질병이라고 인식이 됐고, 격리가 됐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자폐증을 가진 어린이들이 더 기다려주고 그것이 질병이 아니라 격리 대상이 아니라 뭔가 특이한 능력을 가진 두뇌들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끌었다면은 대단한 천재들을 사회에 활동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대다수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격리되니까 격려가 안 되죠. 그러니까는 능력이 사장돼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무수한 과학자, 발명가, 디자이너, 혁신가들이 사라져간 거였어요. ADHD도 마찬가지고 자폐증도 마찬가지. 독특한 두뇌들인데. 그래서 주변에서 괴롭히는 친구들을, 그러니까 성공한 그 자폐증 환자들, 성공한 ADHD 이런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그 아이를 괴롭히는 주변으로부터 그 방어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왕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친절한 방어막이 있었고 격려해주는 지도자가 있었다, 멘토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은 이상한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가 된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템플 그랜딘이라는 영화도 미운 오리 새끼가 이제 백조가 된 그런 실제 사례를 한 거죠.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었는데 자폐인을 포용하는 학교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제 강의 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자폐인들은 한 군 구석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쉴 공간이 필요해요.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잡음 차단 헤드폰, 눈부신 방지 선글라스, 그 빛을 더 민감하게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구들이 필요하다. 어느 자폐증을 알았던 사람의 체험담이 이 책에 나오는데 부모가 옷을 입힐 때마다 그러니까 옛날 내복 같은 것을 입힐 때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방을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표현을 잘 못해요. 어렸을 때 자폐증 환자들은. 나중에 이제 더 커서 그 사람이 그 체험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피부가 정전기 민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옷을 입히는 데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살짝 전기를 느끼고 마는데 이 피부에 정전기 민감성이 있으니까 이게 통증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도망을 가는 거죠. 옷 입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따갑다라는 말을 또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것만 보이는 거죠. 정말 재밌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유태인 이야기인데 이 친구도 이제 약간 그 자폐증이 있는 유태인 여학생인 것 같아요. 주디 싱어. 그런데 라삐가 왜 그 유태인들은 좀 창의성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라삐가 굉장히 도전적인 숙제를 내준 겁니다. 그 숙제가 뭐였냐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개를 받잖아요. 신으로부터. 근데 그것을 다시 받는다면은 그 10가지 10개는 너는 뭘 하고 싶냐? 라고 해서 그걸 생각해봐라. 이렇게 라삐가 하나의 생각해 볼 거리를 준 거죠. 재밌죠? 여러분이 신한테 받고 싶은 10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거. 그런데 이 친구가 첫 번째 계율을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내가 신으로부터 10개를 받는다면 맨 처음 이 문장을 받겠다라는 것을 라삐한테 보여줍니다. 그 문장이 뭐냐? 사막의 선인장 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다양성을 존중하라. 그러니까 외로워지지 않도록
다양성을 존중하라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어쨌건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이 책을 읽다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예술가다 보니까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한국은 특히 아마 유태인들은 다양성 존중할 텐데 근데 좀 지나친 계율이 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엄격하잖아요. 뭔가 종교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유태인 젊은 학생이 자기가 신에게 다시 계명을 받는다면 첫 번째 계명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라라는 계명을 받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너무 재밌었어요. 이 스토리가. 근데 라삐가 싫어하더래요. 그 라삐가 참. 아니, 좋은 숙제 내놓고 학생이 결과물을 내니까 그걸 싫어하면 어떡해. 박수 쳐주고 그 다음 계명을 또 생각해라 이렇게 해야지. 음, 그래서 이 자폐증 아이를 가진 엄마가 자폐증 아이들은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 않는 그런 증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이랑 눈을 마주치는데 5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5살이 될 때까지 사람 눈을 안 보니까. 음. 그리고 그 이후에 손 씻는 법을 가르치는데 6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배웠냐면 작은 일에도 엄청난 기쁨을 느끼는 방법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오늘 화실에 전남 광주에 사시는 분이 단감하고 빵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냥 자녀 진로 지도와 관련된 상담을 하고 싶어서 오셨는데, 참, 그래요. 이렇게, 예,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 범위를 벗어난 자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또 너무나, 어, 그냥 평범한 자식이 있는 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왜냐면은, 거기선 등수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또. 이래저래 다 괴로운데, 마침 신문을 보는데, 한겨레 신문에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 회원 김종옥 작가가 재밌는 또 칼럼을 하나 썼어요. 김종옥 작가가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 이 법칙에 대해서 쓴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글을 쓸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그 장애인이다 보니까 최근에 그 발달장애 특수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학대하고 폭력을 쓰고 막 욕하고 감금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던 어떤 엄마는 막 기절하고 그랬대요. 그 CCTV 영상을 보면서.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되어왔던 일이 이제 최근에 밝혀진 건데. 근데 이 김종옥 작가가 하는 말이 리비의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런 뭐 예전에 우리 그걸로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무 조각으로 포도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이렇게 나무가 잘 짜여져 있는데 이게 하나 부러진 거야.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있죠. 근데 얘가 부러졌어 얘가. 그럼 물은 여기까지밖에 안 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비 최소량의 법칙은 식물에게 필수적인 그 영양소가 뭐 10가지다. 예를 들어서 필수적인 게 10가지다.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하나가 90%밖에 공급이 안 된다. 그 땅에. 그러면 이게 워낙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식물은 어차피 다른 것이 아무리 풍부해도 이 필수적인 게 빠지면은 그 모습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90%만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가 나간 어떤 나무 항아리로 비유를, 리비의 추수량의 법칙을 비유를 한 거예요. 그것을 늘 연상을 했대요. 그걸 배우면서.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누가 그 얘기 했었나요? 마더 테레사였나? 가장 아픈 사람이 지구의 중심이라는 얘기, 명언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약자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빨이 빠진 항아리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분들 놓고 갈 수가 없어요. 여기를, 저도 지금 이빨 사이가 썩은 게 자꾸 떨어져요. 사이가 썩어 있으니까. 다시 또 아말감이든 레진이든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제가 지난 지금 한 보름간 치료를 못하고 있거든요. 한 20일간. 신경이 좀 많이 쓰여요, 이게. 음식이 더 많이 끼니까. 충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른 걸로 이렇게 여기를 막아야 되는 것이죠. 막아야지 전체 사회의 물이 여기까지 차는데, 이분은 이 물을 뭘로 표현을 했냐면 행복으로 표현한 거예요. 행복의 총량이. 예전에 그 책 쓴 분이 있죠. 나만 잘 살면 뭔 재민겨라고. 그 농부 작가인가 그랬었는데. 그런 칼럼을 쓰신 거예요. 이 지구가 그렇게 이 다양하게 탄생이 되고, 이렇게 2% 부족한 사람, 98% 부족한 사람, 다양한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장애인이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장애인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고요. 어디가 장애인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그렇게 봐요. 다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행복의 총량이라는 것, 행복 수준은 그 사회에 누군가가 지극히 아프다라면은 그 행복 수준이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믿는 이 작가님의,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회원님의 칼럼과 동시에 동아일보의 트럼프를 비판하는, 트럼프의 그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고, 이렇게 트럼프 이 캐리커처가 너무 재밌게 표현이 됐어요. 지구가 지금 녹고 있죠. 녹아서 흐르고 있고, 지구 온난화. 트럼프 휘파람 불고 있죠. 외면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결국 자기도 행복해질 수 없는 거죠.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들이 오고 있는데, 차라리 저렇게 강력한 폭풍으로 망가진 곳에 솔직히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금까지 배출해온 나라로서 책임을 느낀다. 적극 구호에 나서겠다.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나온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 폭풍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물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상관이 전혀 없진 않거든요. 몇 프로냐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뿐이에요. 그러나 지구의 태풍이 강해지는 것은 분명히 지구온난화랑 관계가 돼 있고,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는 중국, 미국, 인도에서 엄청난 양의
탄소가스, 이산화탄소나 뭐 이런 온실가스들을 배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메탄가스 같은 거. 그러니까 사실 그 소고기나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는 것도요. 그 사람들이 저는 고기를 한 달에 한 번만 먹자 주의거든요. 고기를 많이 먹는 것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돼요. 그 아시죠? 그 특히 소고기. 소가 이렇게 대세김질하고 뭐 하다 보면은 그 소 방구가 또 그렇게 메탄가스, 그게 엄청나게 또 쏟아져 나온다. 그것이 또 온실가스. 자, 아무튼 그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동아일보에서 또 박원순 시장을 가만히 냅둘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이재명 도지사하고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박원순 시장의 그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에 대한 대응이 아주 형편없는 대응이 오히려 잘 됐다 싶은 그런 게 드러나는 게 오히려 잘 됐다. 어설프게 대통령 되기 전에 드러나는 게 낫다. 그래서 이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사람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석호 교수인데, 박 시장 마지막 문구가 이거예요. 박 시장은 미래의 권력이 아니라 현재의 기득권이다. 이렇게 끝나요. 박 시장의 박원순 시장의 대응을 이런저런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정확한 문구를 제가 몰랐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을 한 것 같아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어디 나오지? 이래서 줄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것에 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게 논점은 그게 아니거든요. 논점은 그게 아닌데 전혀 엉뚱하게 대답을 하게 한 것이죠. 자꾸 길어지네. 찾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번에도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지금 미국의 그 폭탄 소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이 선거 결과를 노린 자작극이 아니냐. 그게 이제 진짜 폭발되는 폭탄은 아니었다고 나오네요. 아니면 정말 트럼프 지지자의 협박이냐, 민주당의 자작극이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골치 아프다, 이거. 그, 중간선거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 사이에 다 수사하기도 어려울 테고. 어찌됐건 지금은 트럼프에게 불리한 경험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불리한 사태라고 볼 수 있어요. 민심이 나빠지니까, 사나워지니까. 트럼프는 뭔가 다른 카드를 또 꺼내겠죠. 마무리하면서요. 자폐성 장애를 겪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일반인들보다 9배가 높대는데 이게 이제 자살의 경향과 자폐증이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워낙에 놀림받고 사회적으로 소외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이렇게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책에는 나오고요. 다양한 존재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좀 너무 학습이 안 돼 있고 교육 체계도 뭐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멀고
그러다 보니까 또 4차 산업혁명기에 많이 불리해지고 다양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창의성이 약해지고 창의성이 약해지다 보니까 기술 혁신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문구를 다시 한번 읽고 오늘의 신문 비전하고 책 소개까지 책 요약 소개까지 했는데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자신만의 독특함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 세계에서 자신이 있을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잘 보이시나요?